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되게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발암물질, 발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요. 근데 다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떤 게 발암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위험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우리 위해성이라고 하는데요. 위해, 얼마나 해를 끼치느냐. 위해성이라는 건 무조건 노출 횟수와 노출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 적으면 걱정하셔도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거꾸로 위험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걸 너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서 노출 양이 많아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암성 있는 것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성 갖고 있지만 조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 이런 기초교육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킬 때만 해도 뜨거운 거 가까이 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위험할 게 없는 거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발암물질 관련 물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일단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몸에 안 좋다더라.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 왜 1군이냐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킨 게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언제 노출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바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 식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기류를 많이 쓰는 건데 멜라민 플라스틱 하면 딱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짬뽕 그릇, 우동 그릇, 중국 음식점 가면 이제 짬뽕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동 그릇 이런데 분식점에 있는 거 그런 게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정말 좋아요. 왜 좋냐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단단해요. 암만 집어던져도 안 깨집니다. 너무 좋죠. 유리는요 늘 불안불안하잖아요. 언제 금 갈지도 모르고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불안한 것도 있고 그죠? 유관상으로도 이제 스테인레스도 유관상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이 뭐냐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또 화학하는 사람들이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그 아까 1군 발암물질과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화학 반응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플라스틱이 바로 멜라민 수지 또는 멜라민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릇으로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이게 식기류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포름알데히드로 사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응 안 하고 잔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거를 담았을 때 이게 좀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뜨거운 거 닿았을 때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양은 그렇게까지 평소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실제 그릇 한번 보세요. 보시면 중국집 가서 한번 그릇 안에 보시면 흠집들이 많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디님 흠집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표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표면적이 늘어난 상태에서 뜨거운 걸 닿게 되면 원래는 표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나온 양이 얼마 안 되지만 흠집이 많이 생기면 표면적이 엄청 늘어나니까 용출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또는 멜라민 성분들이 용출될 수 있고 몸에 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멜라민 이 플라스틱을 많이 갖고 계신 집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게 되게 내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이걸 정말 20, 30년 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눈에 띄게 흠집이 너무 많아졌다 판단이 되시면 그건 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또 더 좋은 팁을 말씀드리면 그런 멜라민 플라스틱을 버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찬걸 올려놓고요. 일반적인 음식 올려놓았을 때 괜찮아요.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팔팔 끓는 거, 뜨거운 거 거기다 담는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포름알데히드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권고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멜라민 플라스틱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름알데히드 노출되는 첫 번째 경로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좀 현상 재밌으면서도 약간 슬픈 일인데 예전에 어떤 한 방송국 PD분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 우리 그냥 침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또 나름 오래된 집이었어요. 오래된 집인데 거기다가 그냥 포름알데히드 분석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원래 다른 거 보려다가 이제 본 건데 시간에 따라서 미세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실내 공기 중에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조금씩 높아져서 그냥 집안에서 올려놓고 찍은 거야 그냥. 근데 서서히 물론 미량이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시간에 따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면요. 가능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새집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집 증후군 피디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새집 들어가면 일단 페인트 다 새로 칠해져 있죠. 다 벽지도 새로 발라져 있죠. 다 가구도 새 가구죠. 이러다 보면 일단 페인트 성분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가구 같은데 이런 접착제 성분에도 나오고요. 그럼 서서히 빠져나와요. 포름알데히드나 뭐 벤진이라든지 뭐 톨루엔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거기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이마시죠. 들이마시니까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숨 차는 건 기본이고, 뭐 그게 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새집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의 현상, 새집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제 개인 에피소드를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상명대학교 교수인데 건물 새로 한번 졌었거든요. 당연히 제 개인 오피스도 딱 마련해 줬었는데 당연히 페인트 다 새로 바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머물고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강의실 가서 강의하는데 제가 숨이 차가지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을 저도 겪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 휘발성 유기화물들 많이 들이마시면 안 좋거든요. 포름알데히드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새집인 거고 우리 일반 집, 오래된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 한 지 한참 됐어요. 몇 년 됐고 2, 3년 지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서서히 지금도 이런 접착제나 이런 수많은 또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잔ля하고 있던 게 서서히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실험 결과 일반 그냥 실내에서 그냥 그냥 공기질 측정했더니 서서히 좀 나빠지.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더라. 이런 게 관찰이 됐던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집에서 안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주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내 공기질은 시간이 지나면 나빠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빠집니다. 그냥 요리를 안 해도 서서히 뭐가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 서서히 공기질은 조금씩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요리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당연히 공기중의 질은 좀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여기서 환기라고 하는 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질문 주시는 게 아니 밖에 미세먼지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환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십시오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두 군데를 여셔서 환기를 쫙 한 군데만 열면 소용없어요. 두 군데 반드시 열어야지만 공기 흐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가 실제 잘 되고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환기가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공기청정기를 틀은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꼭 환기시켜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 하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용실, 우리 PD님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 가시죠? 안 가시는 분 없잖아요. 스스로 버리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PD님 일주일,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미용실? 보통 한 번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야 한 번일 텐데 정말 많이 가는 분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용실 공기가 참 안 좋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종사자분들이 좀 걱정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혹시 이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주변 분들,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미용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미용실 공기가 참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기 미용실 들어가면 특유의 그 쾌쾌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다 맡아보셨을 텐데 거기에 상당수가 포름알데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도 가지만 왜 가죠 우리가? 염색 파마하려고도 가잖아요, 그죠? 염색 파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화학 특성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를 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색 파마 머리에 바르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르자마자 툭툭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머리카락에 당연히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접착력 늘리기 위한 성분으로서 포름알데히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 보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이 반응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막 휘발돼 날아가요. 날아가게 되니까 그런 미용실의 특유한 퀴퀴한 냄새를 유발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연구진이 그냥 무작위로 미용실 찾아가서 공기질을 측정한 거예요. 측정했더니 어떤 데는 뭐 기준치의 20배 이상 유해 물질들이 찍히는. 사실 우리야 근데 뭐 미용실 가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가봤자 뭐 30분. 물론 염색 파마할 때 한 2시간 정도 있을 텐데 보통 30분 있거든요. 우리야 그렇다 쳐도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그런 데 노출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기질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가슴 아픈 소식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급식 종사자분들, 우리나라 초중고 급식 종사자분들 폐검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더니 무려 30% 이상이 10명 중에 3분은 다 폐 이상 소변을 봤습니다. 왜냐면 요리하다 보면 그런 유증기뿐만 아니라 유해한 화학물질이 공기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들이마셨더니 폐가 이상 소변을 받으셨잖아요.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그런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 보면 건강상에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임산부분들, 단언하건대 임산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임신 중에는 그 가늠 횟수를 좀 줄이시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유해한 화학물질을 임신 중에 들이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노출될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닌데,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해로워요, 몸에. 암을 유발해야지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신경에 치명적인 건데도 아직도 널리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피디님? 시신경이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소주잔에 제가 그걸 따라서 소주잔에 한 4분의 1, 5분의 1만 채워서 제가 원샷을 하잖아요. 그거를 원샷을 하면 5분에서 30분 사이 안에 실명합니다. 제가 실명합니다. 실명. 예, 그 정도로 어떤 거의 독극물 수준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도 아니고. 일단 2018년 전까지 어디에 많이 썼었냐면 자동차 워셔액에 썼었어요. 자동차 워셔액. 자동차 하면 탁 누르면 쫙 이렇게 뭐가 워셔액이 뿌려지잖아요, 유리창에. 그죠? 그럼 그게 우리 차 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 안에 그 공기 주입구로 사실은 들어와요. 실제 그 실험 결과도 있는데 시속 한 4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워셔액을 뿌렸더니 분사했더니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기 주입구 쪽으로 휴발해서 들어오는 게 실제 실험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니, 다들 내부 순환 모드 누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부 순환 모드 눌러도 들어옵니다.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면 들어옵니다. 왜냐면 공기가 살짝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운전자도 위험합니다, 원래 여러분 내부 순환 모드 누르면 공기가 아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 졸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공기가.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탄올도 증기로 들어온 게요. 이게 참고로 메탄올인데 메탄올 증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다 들이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ml 정도만 마셔도 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기로 들이마셔도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거 들이마시면 눈도 침침해지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유럽에서는 진짜 금지됐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전까지 썼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걸 지적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신경에 치명적이라고 금지시켰던 이 메탄올이 어디 쓰이고 있냐면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아십니까, 우리 PD님? 고체 연료. 고체 연료가 하얀색 막 해가지고 우리 전고집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뭐 일본식 선수집 같은 데 가도 거기다가 이 조그만 고체에다 불을 딱 붙이면 거기다 안주 올려놓으면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괜히 뜨겁잖아요. 계속 뜨거운 상태에서 우리가 안주를 즐길 수도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전골집이나 이런 일본식 선술집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또 캠핑 연료도 많이 쓰죠. 근데 캠핑 연료는 이제 밖에서 쓰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실내에서 이거 쓰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전골집이나 뭐 이런 아까 일본식 선술집 이런 데 쓰는데 이걸 딱 태우잖아요. 그게 아까 액체 상태지만 다른 거랑 섞어서 이제 고형화를 만들어 놓고 딱 불을 붙이다 보면 이게 타기 전에 휴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탄올 증기인데 그걸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들이마시면 굉장히 눈이 침침하고 눈이 따갑습니다. 사실 저도 뭐 경험해 봤는데요. 교수님들끼리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전골집이었는데 그걸 써요. 왜 쓰냐면 일반 가스레인지 쓰기 부담스럽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숯불 이게 좀 무겁고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얀색 고체 연료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갖다 주기도 좋고. 그걸 했는데 태웠는데 거기에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눈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그 태웠는데 눈 잡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그렇게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게 실내에서 쓰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거 사용하는 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걸 그게 내온 다음에 이거 치워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앞에서 들이마시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도 가끔 이걸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약간 분위기도 살릴 겸 계속 열 가해지니까 되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먹기도 진짜 맛있어요.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실제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굉장히 시신경에 치명적입니다. 서서히 아무튼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니까 그런 건 집에서는 절대, 실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정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강하던 사람이 서서히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런 어떤 손상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 언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지 기능 저하 현상이 오는 것들을 이제 치매라고 통칭하고 있죠. 이 치매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이다, 수면 습관이다, 기타 여러 등등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환경적 요인, 유해한 환경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이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화학 전문가로서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 제 치매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 기반으로 제 치매를 유발한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특정 식품 딱 콕 집어서
이 식품 먹으면 치매 걸려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잘못된 거고요. 최근에 나온 결과들은 일단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뭐 이산화질소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항상 환기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떤 게 원인이었었냐면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어떤 방향제, 구강청결제, 소독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럼 식품으로 이제 오늘 돌아볼게요. 식품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특정 식품을 딱 뭐가 문제 있다라기보다 어떤 성분, 정확히 따지면 금속, 정확히 따지면 어떤 특정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금속 중에서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납입니다. 중금속 납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치매 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납성분에 계속 많이 노출되고 축적되면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계속 뭐 나온 경우가 있고요. 이런 납과 치매의 상관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치매를 유발하는 그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거에서 뭐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더라, 증세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중금속 납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금속 납은 다 관리합니다. 선진국들은 다 관리해요. 식품 속의 중금속 납 농도를 딱 어느 기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나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노출되는 거겠죠. 당연히 또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배출이 안 됩니다. 배출이 안 되니까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축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단 오염도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축산물보다는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농도가 높게 안 나오는데 수산물에서 제일 농도가 높아요. 이 중금속 납이 수산물에 제일 높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가공식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염도고요. 오염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도가 높아도 실제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면 기여를 많이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오염도가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한테 기여를 많이 하겠죠. 납에 우리가 중금속에 오염되는 거에 더 많이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걸 노출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노출 기여율을 따져봤더니 정부에 조사한 거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출 기여율이 높은 게 바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보다 농도는 좀 낮은데 수산물보다 가공식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금속 납에 오염되는 거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수산물보다 오히려 가공식품이더라. 이런 거를 정부 조사 결과가 여기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공식품 종류 너무 많잖아요. 가공식품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다시 정부가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가공식품 중에서 1등이 음료류였습니다. 음료류. 안 믿기시겠지만 음료류입니다. 오염도가 아닙니다. 납 오염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노출 기여율 1위였다라는 겁니다. 노출 기여율 1위. 가공식품 중에서 노출 기여율 1위가 음료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료류 자체의 중금속 납 오염도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 낮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많이 먹으면. 우리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양은 적지만 농도 너무 무시할 정도 낮아요. 정말 무시할 정도 낮은데 정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계속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막 먹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마시잖아요. 마시니까 중금속 납은 들어오면 안 빠진다고 잘.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기여율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출 기여율 제일 높은 게 음료류였고요. 두 번째가 절임류였습니다. 절임류 있죠, 절임류. 절임류가 기여율이 두 번째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른 가공식품들도 이제 많이 먹을수록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각각 하나하나는 정말 문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중금속 납 농도가 적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정말 하나하나 무시해도 되는데 먹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중금속이 많이 노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많은 의학계 종사자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 정말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많이 드십시오. 라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중금속 납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금속 납이 노출되면 쌓인다라고 했죠? 쉽게 배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뇌에도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간 가급적이면 신선식품 비율을 높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오키나 장수촌분들, 지금 한때 명설 라이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다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너무 오래 사니까 막 100세 이상도 흔하고 막 120세 근처까지 사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조사했는데 되게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막 장수하고 치매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잘.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별게 없어서 충격받았습니다. 별게 없어서.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게 없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먹는 거 다 관찰하고 생활습관 다 관찰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적더라 이거죠. 먹는 양이 적고 심지어 고기도 드세요. 고기 드시는데 고기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참고로. 근데 고기를 먹다도 삶아 드시고 기본적으로 적게 먹고 그 대부분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드시더라 이거죠. 그냥 해 드세요. 소식 끊임없이 또 움직이시고 그것들이 실제 가공식품 같은 거 거의 안 드시고 하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확 낮더라.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막 지역에 들은 거 있잖아. 소식해라. 신선식품 많이 먹어라. 실제 오키나와 장수분들만 봐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 자료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당장 중후성남만 노출을 줄이려고 해도 가공식품 섭취량 자체를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가공식품이 기여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혹시 이게 가공식품 만드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대놓고 메인 뉴스에 띄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뭐 메인 언론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수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수은에 대해서도 정의 따르면 수은 중에서 메틸수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산물이나 수산물 관련된 어업 종사자분들 사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 수산물을 메틸수은 이런 수은에 오염시킨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다 오염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배 생활화수를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바다로 가면 이게 바닷물이 증발해도 물만 증발해요. H2오만 증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 서식하는 수산물들이 오염돼 가는 건 슬픈 현실이죠. 근데 우리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그걸 또 먹는 건 또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출 기율 1위가 메틸수은에 있어서는 이 수산물인 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정부 조사 결과를 봐도 최상위 포식자일수록 메틸수은 농도가 좀 높게 나온다. 실제 메틸수은도 중추신경계, 치매에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수산물들 그 안에도 좋은 성분이 참 많기 때문에 끈착 먹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 다만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좀 가끔씩 먹는 별미. 저도 먹어요. 다 먹습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섭취량 좀 조절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 드실 때 드시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수산물들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든 뭐 동태탕이든 그냥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게 되면 끓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빠져나올 때 그런 중속도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감이 됩니다. 실제 저감이 됩니다.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저감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건더기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역국 드실 때 미역국 드시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역국 드실 때 미역만 좀 건져 드셔라. 실제 국물까지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전 이제 화학 전문가로서 이런 어떤 중금속 저감 효과 측면에서 팔팔 끓인 건 좋은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특유의 식습관 국물까지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좋고요. 반드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동태탕도요. 그냥 그 안에는 건더기만 드시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막 국물까지 다 드셔야 뭔가 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만 들이신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건강검진보다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요? 네, 저의 경우에요. 제 기준에 제 선택은 건강검진이 절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해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걸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평소 때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거를 뭘로 체크를 하느냐. 물론 컨디션이겠죠. 컨디션이 좋으면 뭐 피곤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어디 통증도 없을 거고. 그런데 저는 예방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인간의 컨디션이 어떻게 이 등고 절약 없이 일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계속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내 몸이 현재 어디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마케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 4명 중에 1명은 뭐 당뇨고 5명 중에 1명은 치매고 여러분 치매보험 안 드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알아채야 될 건 뭐다? 통증도 아니고 불편한 몸의 증상도 아니고 저는 내 현재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현재 가장 많은 그 마케팅, 특히 소비층이 여성들이거든요. 40, 50대. 그리고 이제 50대, 60대들인데
여성들에게 지금 가장 공략하고 있는 게 갱년기 장애예요. 그러니까 40대 때 뭐 폐경이, 완경이 오면 조기 폐경이 왔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완경이 왔다는 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뜻하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물을 먹던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먹던지 그렇게 해요. 아니면 골다공증이나 비타민 D 수치로 인해 가지고 또 주사를 맞게 하고 약물을 먹게 하고. 근데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약한 존재였으면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마음인 거죠. 나는 현재 내 생활에 만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SNS의 순기능이 저는 가장 좋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촬영하기 전에 조금 어떻게 요새 또 유행이 돌아가나 하고 봤더니 우연찮게 머리가 2개 있어요. 말 그대로 몸은 하나인데 이 몸 하나에 머리가 2개 달린 20대 중반의 서양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생활을 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도 나가요. 근데 아이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 직장에서도 그걸 혐오스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있어요. 한 명의 남자친구였는데 2명이니까 인격이 2명이잖아요. 뇌는 따로따로니까. 그럼 남자친구랑도 데이트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불편할 뿐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 심지어 운전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신 분들은 많죠. 양팔이 없어서 발로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리가 없어서 손으로만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럴 수 있다 하고 봤는데, 이렇게 각각의 인격체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농담도 해요. 나는 눈이 4개여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딴짓하면 나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 조심해. 그래서 삶에 대한 여유는 몸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는 알아차려야 될 신호는 부정적인 감정들,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으니까 당연히 불면이 오는데, 불면만 놓고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을 먹어야 된다는 등, 다른 거를 또 먹어야 된다는 등. 왜 불면이 왔는지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다?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이더라. 그래서 마음의 병이 왔나 안 왔나를 봐야지. 그게 무조건 갖고 있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진단 내리고 또 약물 치료하려고 할 땐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음식을 먹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돈이 안 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도 잘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이 조금 부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꾸 몸에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삶 전반에 문제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지 그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로와 피곤함을 단순한 과로로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가장 유명한 카피라이터죠. 피곤은 간 때문이야. 그리고 이거 하나리면 한 방이면 쏴! 그죠? 어깨에 곰새머리가 날아간다. 이런 광고. 아니면 숙취해소제들. 분명히 이 피로와 피곤함, 그리고 통증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자기개발, 아니 자기관리, 자기개발의 대표적인 주자들, 그리고 누구나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로 일컫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니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 자수성가한 인물들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아마존 창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에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하루로 치면은 기본 16시간, 18시간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3, 4시간만 잤다는 거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서 정말로 그거 자체를 질렸던 시기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체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서, 이런 것보다는요, 정신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함도 못 느낄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무리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지만 이게 난 놀면서 돈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와 과로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 치유력, 재생력이 있는데
이 시간을 주면 회복을 해서 통증이라는 건 반드시 경감이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막는 게 뭐다? 바로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여기에 커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술, 담배, 커피는 강력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즉 발암물질을 갖고 온다는 건 술, 담배는 이미 다 경고 문구가 붙여 있고, 아직 커피는 그 단계까지 안 갔지만, 대표적으로 커피가 갖고 있는 카페인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이 피곤해서 쉬라고 하는 그 호르몬 전달 체계를 딱 끊어버린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럼 이게 또 뭐다? 진통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술은 뭐 계속 안 드신 분들도 있지만 커피는 나도 모르게 계속 진통제 효과를 갖고 와요. 두통이 없어지고 통증을 없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로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진단 수치로 나타나고 이게 더 오랜 시간 쌓이고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쌓여서 특히나 스트레스까지 강력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암세포가 1cm 이상 즉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과로를 계속 하는 거는 저는 현재의 제 삶이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20대 30대 심지어 지금 40대까지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아니면은 8시간 일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또 PT를 받아요. 막 헬스장 가서 2시간씩 꼭 운동해야 되는 강박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운동이 뭐 조성노화의 지름길이고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좋은 게 걷는 거고 근육을 만드는 거다. 뭔가 산업을 계속 이거는 만드는 거거든요. 실은 소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몸 이끌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또 이게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또 야식 시켜 먹게 되고 또 야식 먹으면 잠 안 오니까 또 건강기능식품 먹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더 몸이 당연히 피곤하죠. 쉬어주면 되는데 아침부터 또 모닝커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피로와 이 피곤함, 통증들은 잘 관리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재는 그냥 쉬어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뭔가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해소하게 하는 방법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방법보다는 조금은 정말로 저는 다이어트 상담을 할 때 운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쉬어라. 음식부터 식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운동하려고 하지 마라.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운동해라. 근데 반대로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 우울한 분들은 반대로 그분들은 집에만 있거든. 그러면 또 맨발 걷기 꼭 하셔라. 햇볕 쐬셔라. 정말 햇볕 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또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가장 뭐다? 일단은 쉬어주는 시간 갖고 안 됐을 때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은 걸려요.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 걸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빨리 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쁜 음식 못 먹게 하고 술, 담배 못 하게 하고 커피 못 먹게 하고 쉬게 하니까 빨리 나는 거예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 링거 맞아 수액 맞아서 빨리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피곤하고 계속 뭔가 짜증이 나고 하면은 좀 쉬어주는 시간.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근데 여행도 막 억지로 가는 여행들 말고 남이 가는 그런 관광 명소도 찾지 말고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힐링 타임을 꼭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강조하셨는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참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 문제 없다. 몸에도 문제 없고 마음에도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라는 말씀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말만 들어도 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쫓겨서 산 거죠. 남한테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피해의식, 대표적으로 우리 며느리들이 시엄마한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현재 내 삶이 성공하지 못했다 생각해서 실패했다 생각해서 이게 근데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는 거를 바꿔보라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운동하는 방법 중에서는 제가 맨발 걷기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필사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글을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성경, 불경,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필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막 숙제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짧고 굵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그게 내 마음에 좀 여유를 들여다보고 아니면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한번 해보시는 경험. 이 필사 의외로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깜지 쓰라고 막 열심히 그 시절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는 필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편지를 써보는 거랑은 또 다른 거라서 그래서 뭐 소설을 따라 써보시는 것도 필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강박되지 않게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분명히 오롯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명상이고 이제 절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잡념을 떨쳐버리는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 공부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실은. 네. 이게 육아에 쫓기고, 정말, 한 명만 키워도, 저는 이제 한 명만 키워도 힘든데, 어떤 집은 12명을 키워도 항상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지내는 집도 있어요. 이 양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과 12명은. 그러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화, 짜증, 신경질, 그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할 거냐 부정적으로 할 거냐 선택의 문제다. 그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결국엔 내가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 누구로부터도 종속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와, 왜 저렇게 살아? 막 12시간씩 일하고 돈도 못 벌면서.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요. 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집에선 나 인정도 안 해주고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 처자식은 아빠를 ATM 기계로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셨던 분들은요. 나중에 건강검진하면 그 스트레스가 오롯이 몸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여지껏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필사하는 그 행위들 그것만 하루에 한 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어딨어? 이렇게 분명히 또 댓글 다신 분 있겠죠. 이게 바로 자기 암시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암시를 긍정적인 확언들을 주고 말 그대로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모든 게 작용을 한다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어요.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호르몬 체계, 면역 체계를 향상시킨다. 즉 생각만으로도 예전에 수행자들은 다 그랬어요. 가부좌 틀고 10년, 20년 하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 오고 막 다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명상만 했는데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이 가진 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고 여러분이 면벽 수행하라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필사로 한번 좀 자기 암시,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을 매일 줘보시기 바랍니다. 암이 재발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인가요? 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중에서 식습관은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하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암을 유발하는 거에도 어떤 식품을 우리가 먹느냐가 한 30-40%를 차지한다. 암 유발하는 원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음식이 40%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뜻은 뭐가 되겠어요? 암이 안 걸리려면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식품을 잘 판단해서 그거는 피해주고 피할 건 피하고 또 먹어야 될 건 꼭 섭취를 해주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지만 암을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 발병하는 이유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유발 물질들을 1군, 2군, 2A군, 2B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일군이라고 하는 거는, 일군 발암물질이다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인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암이 발생하느냐, 바로 그거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군 발암물질은 먹으면 큰일 나느냐? 그러면 술 드시는 분들 다 안 걸렸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드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처럼,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1군 발암물질, 또 붉은 고기는 2A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A군이라고 하는 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있는데 인체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회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암 발생하는 걸로 잘 알려준 게 이제 소금, 짠 음식이에요. 짠 음식. 그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젓갈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암 발병 증가 요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 대한암예방학회에서 암 예방 수칙에 보면 탄 음식을 먹지 말라, 짠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탄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 우리 요즘에 캠핑 가서 직화구이 많이 하시잖아요. 맛있죠? 불맛도 들고 맛은 정말 좋은데, 이 직화를 하거나 튀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돼요. 직화를 할 때는 한 30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바베큐 할 때. 그다음 튀김도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18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요럴 때 다환상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PAH 화합물, 그리고 벤조피렌이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거하고도 또 다른 발암물질로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HCA 화합물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탄 음식은 되도록 노출량을 줄여라. 가끔가다 캠핑 가서 가족끼리 친목도 많아서 한 번쯤은 어쩌다 해먹을 수 있겠지만, 아우 이거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있어, 불맛도 들어서 너무 맛있어, 맨날 해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증가한다. 가공육 같은 것도 그래요.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공육은 매일 햄, 소세지, 베이컨들을 하루에 50g씩 매일 먹으면은 대장암, 특별히 대장암 발병률이 한 18 내지 20% 사이로 증가한다는 게 실험 결과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는 것처럼 짠 음식이나 탄 음식도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급 발암물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술도,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도한 음주, 이거는 술 마실 때 어디가 짜르르 하죠? 입안, 식도 이런 데 내려가면서 짜르르한 느낌이 나잖아요. 알코올 도수 높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구강암, 식도암, 또 알코올이 가장 위해를 가하는 것이 어디냐?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은 지방에 많이 축적돼서 암이 잘 걸리는 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뭘까요? 칼로리가 높은 식품 많이 먹는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지만 암 유발이 덜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얼마나 자주 먹으면 위험한가요? 햄, 소시지, 베이컨, 요새 살라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너무 맛있기는 한데 잘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 인체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공육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느냐? WHO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가공육은 매일
50g씩 계속 먹으면, 지속적으로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내지 20 증가한다. 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암뿐만 아니라 대장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42% 정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런 가공육에는 지방 함량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공육, 아침 식사에 빵식을 할 때 가공육이 잘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가공육들이 꽤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매일 50g 이상 먹는 거, 요런 그 노출 빈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왜 가공육이 문제냐, 왜 발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는 가공육을 만들 때 가공육 햄 소시지 보면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쁜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발색제를 육류에다가 넣어주는데, 이게 아질산염이 이 발색제가 체내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 그 단백질에 있는 성분하고 결합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서 이 니트로사민이 DNA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지고기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붉은 육류를 쓰는데, 적색육에는 햄철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대장 점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성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가공 육류들은 조리를 할 때 뜨거운 온도에다가 고온에다가 조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컨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굉장히 고온에다 조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베이컨을 먹게 되면 그 기름, 삼겹살 그 기름띠를 그거 하기 위해서 바삭바삭하게 될 때까지 조리를 하거든요. 기름을 쫙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온 조리를 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PAH 화합물들이 생긴다든지,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생긴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돼서 발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공육을 먹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식습관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가 더 문제다. 암 발생 위험률은 거기에 달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지 마셔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g 이하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육류라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 식품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에는 꼭 이렇게 붉은색 육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적색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선, 닭가슴살 하는 이런 동물성 육류들도 있겠고, 식물성 육류로는 콩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요즘에는 콩으로 만든 인조육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베지테리언들이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가공육을 먹을 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가공육에서 아질산염에 의해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을 같이 많이 드셔라. 특히나 이 니트로사민은 비타민C, 아스코르브산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그 독성이 많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뭐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베이컨도 고온 조리하는 거, 또 직화하는 거, 이런 거가 나쁘니까 되도록 가공육을 먹더라도 이렇게 물에다가 데쳐내는 거 있잖아요. 삶아내는, 데쳐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아질산염의 함량도 물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줄어들기도 하고, 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봤자 몇 도예요? 100도. 기름은 240도까지도 다 올라가요. 250도도 올라가고, 발연점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으로 좀 조리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는 거고요. 가공육이 요즘에는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공육 제품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아질산염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육 제품
을 대체품으로 쓰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즘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이 정말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는 거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좀 논란이 많이 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회용 컵은 환경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일회용 컵도 그 코팅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는 건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불충분해요.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든지 DNA 손상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험 결과로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염증 유발이나 산화 스트레스, DNA 손상이 발암 기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우리가 입증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기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노출 빈도, 노출 정도를 줄이는 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런 뜨거운 음료를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 컵에다 담는 거,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뜨거운 음료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게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컵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회용 종이컵 내부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고온에서 장시간 이렇게 음료가 담겨 있게 되면 이게 폴리에틸렌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남자 어르신들 보니까 소주를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알코올 성분은 이런 폴리에틸렌 이런 거 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물 아니고서는, 상온의 물 아니고서는 거기다 담아서 마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있는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마시다 보면 좀 식어서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가 가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럴 때 그 내부에 있는 폴리에틸렌 코팅이 녹아 나올 수도 있고, 또 긁히거나 낡은 용기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가공식품들은 좀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그거는 기름진 음식들을 이렇게 데운다든지 할 때에는 그 기름은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요.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뜨거운 음식을, 배달 음식 같은 거 또는 할 때 포장재에다가, 포장재 안에도 이 수분에 의해서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종이컵은 많이 있는데, 예전에처럼 스티로폼 컵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스티로폼 컵에서도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음료를 담아서 오래 사용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보온력은 좋지만. 그래서 스티로폼 컵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종이컵도 보니까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용기나 포장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사용에서는 이게 왁스 코팅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컵보다는 안전하죠. 물론 더 안전하긴 하지만 고온 조리를 한다든지 또는 산성이 좀 강한 식품을 쓴다든지, 이 종이컵 자체가 재활용하는 종이를 사용한 종이컵이라든지 이러면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녹아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이 뭘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종이컵들을 보면은 식품 접촉 등급이라고 해서 푸드 그레이드가 인증이 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컵이나 이런 포장재 이런 거를 쓰실 때에는 인증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조사는 믿을만한 것인지 하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종이 코팅된 거에다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외식업체 사장님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다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는 거는 아까 그 안에 코팅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산성이나 알코올 성분이 높은 그런 음식들 또는 음료들 활용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나요?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암이 무서우니까 아직까지도 암이 치료가 조금 잘 이제는 치료율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조기 발견하면 암은 역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찾으시는데 그거를 조금 암 치료 식품하고 암 예방 식품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암 치료 식품은 암 예방 식품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 치료 중에는 암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체력하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암 치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 공급을 넘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을 높여서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거지 암 예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암 치료 식단의 핵심은 우리가 골고루 영양소를 다 잘 먹는 균형. 그리고 이런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체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그래서 근육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점막들이 식도나 뭐 이런 혀 이런 데 다 망가져가지고 그 자극성 있는 거 잘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들, 요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암 치료식에서는 그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거,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도록 하는 거, 부드러운 자극성이 덜한 그런 질감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거, 요게 관건이고요.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냐면 체중을 감소를 막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체중 감소나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점막이 상하거나 손상된 것들이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상처가 난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다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항암 치료 동안에 구토라든지 설사, 또 미각이 변화되고 식욕이 없는 거, 식욕부진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암 치료 식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고 골고루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관건이에요. 암 치료식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예방식은 뭐냐? 암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음식으로부터 환경 요인인 음식, 식생활로부터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도 30-40%가 되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암을 예방해 주는 것도 한 4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암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꼭 그걸 유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암이 발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
식단을 하는 게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해요. 치료에도 중요하고 예방에도 중요한데 암 예방식에서의 핵심은 어떤 암 예방에 뭐가 좋아, 녹차가 좋아, 차가버섯이 좋아, 무슨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버섯이 좋다는 등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모든 암 예방도 균형 잡힌 식생활, 식단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다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는 채소나 과일, 항산화 성분이 많다든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염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생산하는 DNA 손상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위해 성분, 암 유발 요인을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암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에서도 특히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EPA라고 하는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1, 2회 정도 등푸른 생선 드셔주시는 거 암 예방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식물성 단백질, 꼭 적색육은 아까 암 유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그랬죠. 2의 2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그 두부류나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그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녹차의 카테킨이 좋다. 커피에도 우리가 하루에 2-3잔 이하로만 마시면, 적정량만 마시면,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과량을 마시는 거 아니면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커피에 대해서 찬반도 많고 그러지만 녹차나 커피의 그런 항산화 성분들, 항염 성분들이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량을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암 예방식품은 채소, 과일, 식이섬유소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생선류는 단백질도 넣기 때문에 면역력도 증진시키고요. 또 적색 육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나 적당량의 커피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이 전이 됐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이 전이 되었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참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한데, 어디에 전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암의 특징이 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아져 가는 거, 이게 전이죠. 옮아가지 않는다면 암이 아니죠. 양성 종양이고, 다른 데로 옮아가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죠. 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전이 되는 부위마다 다른데, 암으로 생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집니다.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살을 빼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면서 밥맛이 없어지고, 또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장에 항문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위장에 암이 생겼으면 입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출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이걸 피로독이라고 하죠. 피로독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로하면 피로하기 마련인데, 피로하면 집에 가서 손발 씻고 밥 먹고 들어 있으면 50% 이상 피로가 풀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피로가 싹 풀려서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럴 때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지 않나. 만성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암에 반드시 있을 것이 하나가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살짝 덧붙였습니다.
의외로 암을 키우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키우는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게 설탕입니다. 설탕.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로 암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도 그렇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이 설탕이 다 들어있고 또 과자를 먹을 때는 그 속에 설탕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설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설탕,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이 암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나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독성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죠. 스스로 몸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독을 없앴다는 거죠. 그게 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독은 간에 다 모입니다. 간에 다 모이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화학 공장이 이 간이 독을 해독시켜 주기 때문에 독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담관인데 그 담관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는데 담관이 딱 막히면 도로 간으로 역류가 되죠. 그러게 되면 쓸개와 간에 독소가 쌓여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간암 이런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식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이 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은 병질변 밑에 입부자가 3개가 있고 밑에 매산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산처럼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의해서도 오는 거고 신경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감정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또 먹을 거 말 거 산처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암이 자꾸만 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임상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메이저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야 몸에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너 팩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량 원소라고 하는 것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촉매 역할을 해줘서 도와주는 것인데 임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네랄을 그리고 비타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원소를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잉돼서 암이 드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 혹시 내 주위에 소위 영양제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소량으로 흡수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좋다더라 하는 것을 근거 없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몸에서 암이 생기고 암이 더 악화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한국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은 굶어 죽는다 그러죠. 굶어 죽는다. 서양 환자들은 배 터져 죽는다.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암에 걸리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이래서 워낙 제한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다 금하고 제한하다 보면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양의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 걸리면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내가 암이란다, 내가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거 많이 먹어라, 저거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가져옵니다. 막 가져오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 너무 안 먹어서 결국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에 대한 치료의 원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10,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7이나 8 정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암의 조직을 잘라내고 암의 독소 한방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나쁜 기운. 사기를 잘라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 3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우리 몸의 원기로 하여금 스스로 남아있는 암기운을 제거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전기를 북돋워 주어서 사기, 즉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부정거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암을 수술을 하든지 또는 제거하는 치료하는 약을 쓰든지 해서 암을 쫓아내는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정을 못해서 그런다. 북돋워 줄 부자입니다. 전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부조, 북돋운다, 힘을 북돋워 준다 할 때 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을, 즉 전기는 원기인데 몸에 원기를 바짝 도와주면 몸 안에 있는 원기가 면역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스스로 암을 쫓아내고 제압시키는 겁니다. 물론 몸속에 있는 암을 다 제압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100조 개라고 합니다. 100조 개. 100조는 세알릴 수가 없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100조 개의 세포가 매일 대사를 하는데 완전한 대사를 하지 못하고 전자 한 개가 불완전한 소위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 한 개를 빼앗긴 세포가, 특히 그것이 DNA 핵에서 전자를 빼앗기면 그 세포가 병든 세포가 되어서 바로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지만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서 암이 걸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50% 이하입니다. 50% 이상 주된 원인은 돌연변이 된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해서 전자 한 개가 부족한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돌연변이된 암세포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원기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면은 암이 아니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100조 개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100조 개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만은 암세포가 10억 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은 암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줄어들면 암이 나았다, 암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게 만드는 데는 약으로 끝까지 하다 보고 끝까지 수술로 하다 보면은 결국 암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몸 자체 내의 힘으로 암을 쫓아내고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있기는 조금 있어도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적과의 동침을 만들어 버리면 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원칙 있으신가요? 네, 건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는 나는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 자꾸만 실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기대를 하다가 자꾸만 화를 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인 사람,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병인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자기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부족해도 된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좋죠. 제가 결혼을 하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의미 있고 아주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리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신랑, 이 신부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또 내 신부,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래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면에서 자유하고 놓을 수 있는 거, 욕심을 다 가지지 않는 거, 욕심을 푸는 거, 그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피에 좋고 노란색은 간에 좋고 파란색은 또 위장에 좋고 흰색은 폐에 좋고 검은색은 콩팥에 좋고 그거 다 있는데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실제적으로 흰 색깔이라든지 검은 색깔의 음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흰색 같으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또는 버섯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검은색 같으면 미역 같은 거 이런 음식인데 생각보다 흰색과 검은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흰색과 검은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색깔 중에도 색깔이 진한 게 좋습니다. 진한 색깔의 음식,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과일은 채소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소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탄수화물의 음식인데 생각보다 채소와 과일을 너무 안 먹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먹더라도 색깔이 진한 것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것을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생각도 못했던 암의 예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8대2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먹어서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80%, 정신적인 에너지로 되는 것은 20%.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바로 사실 2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80%는 못 됩니다. 정신력은 20%, 위장은 80%. 음식을 잘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와 장은 평생 써먹을 것인데 그것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의 원기가 있고 하나는 후천의 원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기, 신기, 콩팥 신자를 쓰는데 양기를 말합니다. 섹슈얼 에너지, 파워, 성적인 기능 이거죠. 이제 청춘이 되면 한창 하다가 갱년기 되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의 기능, 위와 장의 기능, 비기입니다. 비기.
사람은 신기가 약해져도 비기가 강해지면 그 힘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신기와 비기가 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원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위와 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게 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면서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몇 가지 원칙 그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누구든지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입니다. 또 암이 있어도 천수를 다하는데 아무리 지장 없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나 암이 없는 사람이나 천수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도 큰 효과,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가 갑상선 암으로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연세가 많아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대로 그냥 케어만 합시다. 이걸 관리라고 그럽니다. 관리만 잘하면 꼭 칼을 내지 않고도 천수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비관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나이에 내 체력에 정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반드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음식, 영양을 취하면서 치료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 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